오늘은 홈메이드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메이드 레버리지는 모디글리아니 앤 밀러가 1958년도에 자본 구조는 회사 가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어떤 회사가 부채를 얼마만큼 쓰느냐 하는 것은 회사 가치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 홈메이드 레버리지 아이디어를 활용했어요. 이걸 말로 설명하면 여기서 그 핵심적인 가정이 자본시장이 완전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거 세금 없고 그다음에 기업이 빌리는 똑같은 조건으로 개인도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이 완전하다고 가정하면 기업이 어떤 수준의 부채를 사용을 할 때 그 수준의 부채를 개인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그렇다면 특정 수준의 부채를 기업이 쓴다고 해서 굳이 그런 기업에 어떤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걸 다시 설명을 한 게 이 밑에 단락인데, 부채를 어떤 A만큼 100%만큼 쓴다고 그럴 때 개인도 개인 차원에서 부채를 전혀 안 쓰는 회사 주식을 갖고 똑같이 100% 부채를 쓰는 거를 개인 차원에서 replicate,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 부채를 쓰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마치 부채를 하나도 안 쓰는 기업처럼 그거를 없이 할 수 있다. undo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홈메이드 레버리지에 의해서 기업이 하는 거를 부채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거는 개인도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면 회사가 특정 수준의 부채를 썼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줄 이유가 없고 따라서 부채를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은 회사 가치에 영향을 전혀 안 준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거를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숫자인데 참고로 여기에 있는 숫자는 재물 레버리지나 제가 법인세가 왜 회사 가치에 영향을 주나 에서 활용했던 똑같은 예제입니다. 일부러 똑같은 예제를 활용을 했어요. 이 파란색 그림은 어떤 회사가 사아자 회사라는 회사를 제가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 회사가 부채를 하나도 안 쓸 때의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이 불황일 때 125원, 보통 250원, 호황일 때 375원. 그런데 이 똑같은 회사가 부채를 똑같은 조건에서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 100%. 그러니까 부채 구조만 바꿨을 때는 EPS가 50원, 300원, 550원으로 변동성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재물 레버리지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사의 그러니까 요거는 왼쪽은 부채를 안 쓰는 경우, 오른쪽은 부채를 쓰는 경우인데 이런 회사의 주가가 2,000원이라고 하고 돈을 빌릴 경우 금리를 10%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100주만큼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100주의 순이익은 요건 주식 하나 갖고 있을 때 순이익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해주면 되죠. 125 곱하기 100 하면 12,500원, 250 곱하기 100 하면 25,000원, 37,500원 돼요. 똑같이 부채를 쓰는 경우는 EPS가 변동성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런 주식을 100주 갖고 있으면 50원이 5,000원이 되고 곱하기 100 하니까 300원이 3만원, 550이 55,000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회사 모두 투자 비용은 100주 갖고 있을 때 주당 가치가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2,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20만 원이에요. 여기도 20만 원. 똑같아요. 자, 이런 경우 투자자가 요 파란색 주식을 100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주 갖고 있었어.
그런데 요 회사나 요 회사가 뭐만 다르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요 회사는 부채를 안 쓰는 경우의 회사고 EPS고, 요거는 부채를 100% 쓰는 경우의 EPS인데 재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EPS 변동성이 확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파란색 부채를 안 쓰는 회사의 주식을 100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개인 차원에서 내가 돈을 빌려서, 회사 차원에서는 돈을 안 빌렸어요. 내가 파란색 주식을 100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 차원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요것과 부채를 100% 쓰는 회사와 똑같은 수익 구조를 개인 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홈 레버리지 이 예제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 이 두 케이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Debt to Equity Ratio,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 100%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20만 원 내 투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부채와 자기 자본 비율이 100%로 똑같으려면 개인 차원에서 내가 20만 원을 빌려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10%를 개인 차원에서 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20만 원 가지고 내가 부채를 안 쓰는 회사 주식을 원래는 100주 갖고 있었는데 이걸 100주 더 사는 거예요. 200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주식을 100주가 아니라 200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200주의 수익은 이렇게 되겠죠. 각각 125원, 250원, 375원일 때 곱하기 200 하면은 100주 갖고 있을 때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됐으니까 200주 갖고 있을 때 수익 구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200주 사기 위해서 내가 20만 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 10%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20만 원에 10%니까 2만 원씩 각각의 경우 이자 비용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총 수익이 어떻게 돼요? 5천 원, 3만 원, 각각의 경우 5만 5천 원이 되면서 부채 비율을 회사 차원에서 100% 쓸 때의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캐시플로우랑 똑같이 돼요. 자, 이 밑에 있는 그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채를 안 쓰는 회사를 갖고 개인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부채를 쓰면서 홈메이드 레버리지로 부채를 쓰는 회사, 부채를 100% 쓰는 경우의 캐시플로우랑 똑같은 캐시플로우를 개인 차원에서 만들어냈어요. 오케이? 순투자 비용이 200주 살 때 주당 2,000원씩 들었으니까 40만 원 들어갔는데 20만 원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입금 20만 원을 빼주면 20만 원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투자 비용 20만 원과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여기서는 개인 차원,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돈을 빌리면서 부채를 100% 쓴 거고, 아래에 있는 경우는 개인 차원에서 돈을 빌리면서 부채를 100% 쓴 거예요. 그럴 경우 그 리턴 온 에쿼티가 이런 경우에는 50만 총 수익 5,000원, 3만원, 5,500원 대비 20만 원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부채를 쓴 거고 그럴 때 수익 5,000원, 3만원, 5만 5천원 대비 투자 비용 20만 원 되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부채를 쓰거나 개인 차원에서 부채를 쓰거나 똑같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똑같은 리턴 온 에쿼티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레플리케이트를 했다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 거꾸로 요 위에 있는 그 두 개의 테이블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부채를 쓰는 회사의 주식 100주 갖고 있을 때, 부채를 안 쓰는 회사의 주식, 부채를 쓰는 회사의 주식 100주 갖고 있을 때 이런 100주의 수익은 이런 5,000원, 3만원, 5만 5천 원이 된다. 자, 이런 경우
이런 주식을 내가 100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부채를 안 쓰는 회사의 캐시플로우와 같이 12,500원, 25,000원, 37,500원의 보통 호황일 때 캐시플로우를 내가 만들어내고 싶어. 100주의 주식으로부터. 그러면은 거꾸로 디레버리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채를 쓰는 회사의 주식을 100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은 회사 차원에서 돈을 100%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내가 부채를 안 쓰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면 돼요. 내가 대여를 해주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 100%를 맞추기 위해서 50주를 팔아서 생긴 돈 10만 원을 빌려줘. 10% 이자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50주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원래 EPS 50원, 300원, 550원에 대해서 50주에 대한 수익이 각각 2,500원, 1,500원, 2,700원, 500원이 되는데 내가 원래는 100주 있었는데 왜 50주만 있어요? 나머지 50주는 팔아서 그거를 빌려줬잖아요. 50주를 팔면 10만 원이 생기고 10만 원을 빌려주면 10% 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10,000원씩 여기 더 얹어집니다. 그러면 50주의 수익에다가 10만 원에 대한 10% 이자 10,000원씩 얹어주면 1,200, 12,500원 똑같습니다. 이거랑 25,000원 이거랑 똑같아요. 37,500원 이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부채를 100% 쓰는 회사의 주식을 100주 갖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100주의 수익은 5,000원, 3만원, 55,000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똑같은 조건의 부채를 안 쓰는 회사의 경우 100주의 수익이 12,500원, 25,000원, 37,500원이 되는 이런 수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이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부채를 안 쓰면서 만든 거고 이 경우는 내가 개인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뭘 통해서? 홈메이드 이번에는 디레버리지를 통해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린 게 아니고 디레버리지라고 그래요. 레버리지가 거꾸로 돌아간 거니까. 그러면서 마치 내가 부채를 안 쓰는 회사의 주식 100주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수익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이 총 수익 나누기 내 순투자 비용 하면은 리턴 온 에쿼티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부채를 쓰건 안 쓰건 개인 차원에서 똑같이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 언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 차원에서 특정 수준의 부채를 쓰는 것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그대로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고 언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자본 구조를 택하든 그것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홈메이드 레버리지 아이디어가 활용됐는데 이때 핵심 가정이 뭐다? 완전 자본시장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는 굉장히 경제 학계에서 미국에서 아주 전통 있는 학회지입니다. 공신력도 있고 거기 1958년에 발표된 논문이었고요. 그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따라서 부채를 얼마나 쓰든 회사 가치에는 영향을 안 주고 핵심 가정이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자본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있다든지 개인소득세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거꾸로 회사 가치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가정이고 자본구조는
회사 가치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요지는.